임진년 총을 좌로부터 난중일기를 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순신 장군을 천문과 지리의 전략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재방관님이 기상 관측 전문가도 아니고 사람은 아무리 육자니까 아프다 해야죠. 그런데 그 아파가지고 공부를 그만히 한 게 한 번도 있어요. 지난 작년 8월부터입니다. 재판관님께서 국제신문에 연재하신 난중일기를 책으로 엮으셨고요. 그 지난한 과정의 수고스러움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부산 여해재단 만드셨고요. 지금도 이순신 전도사를 알력에 활동하고 계신 우리들의 선생님이십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소개드립니다. 여해재단 이순신 학교장을 역행을 하고 계신 우리들의 교장 선생님 남성우 부영대학교 명예교수님 소개합니다. 최근에 8기 선생님들 수료하셨는데 8기 선생님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셨어요. 8기 신하영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의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자료집을 준비하시면서 기술을 하고 계신데 의역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콘서트가 가지는 의미랄까요?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서 어떤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학교장님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시간에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재판관님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북콘서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아닌 책을 내가지고 출판 기념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을 저자들이 내고 그 책들에 대한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유행하는 북콘서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북콘서트들을 보면 주로 저자의 어떤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동기에서부터 저자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자잘한 어떤 생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먼저 뭔지는 모르지만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북콘서트는 그런 수많은 북콘서트와는 성격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가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조용히 일어서서 뒷자리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도 그렇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생각할 때 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배로서 기성세대로서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 사회를 좀 더 바르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큰 과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한 인물의 정신을 본인이 썼던 난중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자세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자이신 김종대 재판관님은 그동안 의역 난중일기를 쓰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뭔가 가슴에 새로운 어떤 생각과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면 오늘 질문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 의역 난중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의역과 번역, 직역과 의역 이 관계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이 책의 정신을,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되지 않은 외국어, 특히 우리 시대는 우리 선배들이 한문을 써온 시대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기록된 난중일기 같은 것들을 직접 한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난중일기가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된 난중일기들이 우리 손에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중일기는 사실은 번역이 굉장히 오래전에 되긴 했지만 그 번역한 글들을 읽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에 가깝기도 하고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현재 우리 삶에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힘든 문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난중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수신 장군집 난중일기, 이게 1958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번역된 난중일기 번역서입니다. 북한에 있는 홍기문 선생이 첫 번역을 50년대 말에 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은 홍기문 선생이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역이 재미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첫 번역이라서 또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이 번역이 최초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서는 한정판 5,000권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오직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서울대학 도서관에 한 권이 있고 한 권은 지금 부산대학 도서관에 있는 것을 제가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아주 오래돼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은 잘못 건드리면은 사가 부서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번역 후에 사실은 두 번째 번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현상 선생님이 번역한 이 난중일기 번역입니다. 이게 이제 60년대 말에 번역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전에는 이현상 선생님 번역이 난중일기 최초의 번역으로 알았지만 이 홍기문 선생이 훨씬 그 전에 번역을 했는데 이 두 번역서를 읽어보면은 홍기문 선생의 첫 번역을 이현상 선생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번역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교감해서 번역한 것이 노성석 선생이 번역한 이 난중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난중일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귀한 가치 있는, 그래도 이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난중일기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 이후에 20년대 가까이에서 이런 큰 번역서들도 나와 있긴 한데 이런 번역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번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역한 내용 중에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주로 달아서 설명을 붙입니다. 근데 첫 번역, 홍기문 선생의 번역에 보면 역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상 번역은 조금 많고 노성석 번역은 역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서를 읽으려고 하면 일반 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각 주까지 읽는데 시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의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번역들은 원본에 충실하지만 의역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번역하는 것이 의역입니다. 그런데 이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첫 원본을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난중일기 속에 있는 어떤 기록된 사실들의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 당시의 어떤 기록된 시대의 어떤 정황들을 거의 이해를 한 다음에야 제대로 된 의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의역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사실 지금 곁에 앉아 계신 우리 김종대 재판관님이 제가 볼 때는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 재판관의 의역은 전체 어떤 그동안 평생 동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신을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난중일기의 번역본들을 다시 주변 텍스트로 놓고 본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한 어떤 내용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은 이미 번역한 옹김은, 이현상, 노성석 그리고 여기 이제 난중일기를 아주 한 10년 동안 고민해서 번역을 한 이 책의 어떤 번역자들의 첫 일기, 정월 초하루의 일기를 이렇게 쭉 자료를 같이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번역과 함께 김종대 재판관님의 의역한 1월 1일자의 번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놓았는데 보면 다른 것들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1월 1일자 그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한 달치의 어떤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들을 감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임진년 같으면 임진년 한 해의 어떤 전체 상황들을 개요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난중일기를 쉽게 읽어가기 위한 어떤 길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번역에 있어서 1월 1자 번역을 보면 다른 난중일기 번역들을 보면 일반 번역들은 설날이 전부 1월 1일 정월 초하루라고 표현을 했지만 재판관님의 의역에는 설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단어를 이 번역의 첫날에 사용함으로써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의역 난중일기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의역 난중일기의 어떤 흐름 속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대 재판관님이 번역한 의역 난중일기의 특징입니다. 그 모든 부분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입장에서 의역 난중일기의 어떤 의미,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읽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짚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 질문을 통해서 난중일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은 오늘 같이 이 단상에 앉아 계시는 신화영 선생님께서 먼저 첫 질문에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방금 이수신 공부를 마친 이수신 아카데미 강사과정 8기 신화영입니다. 저 사실 정장 굉장히 많거든요. 공직에 오래 있어서. 근데 오늘 조금 참 색다르게 저 자리 올라갈 옷차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거는 의도적입니다. 제가 저희 지인들에게 오늘 의역 난중일기 그 콘서트 하는데 참 좋으니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구동성 하는 말이 그 나이 드신 분들 가는 자리 아니가 양복 입고 가야 되니까 귀찮다 이러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수신 장군과 난중일기를 생각할 때 좀 딱딱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모임 자리가 아닌가 하고 조금은 고반응을 했다. 그래 좋다. 어차피 초짜인 내가 이 자리에 패널로 선정됐으니 이수신을 공부하고 난중일기를 논할 때는 나이도 관계없이 남녀노소 청소년 누구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패션을 선택해서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식이 얕은 제 같은 사람이 이 패널에 앉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몰라셨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전부 이수신 전문가들이시고 이수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지식으로 전부 여기에 패널로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장님하고 저자이신 재판관님이 아마 저를 앉힌 이유는 사실은 이수신에 대한 알의 지식이 저는 너무나 얕고
근데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 제외하고 혹여 무엇일까 하고 오신 많은 대중들도 저와 같은 이수신의 삶의 지식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앉아있는 콘서트에 오신 대중들을 배려하신 초짜절을 앉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수신 전문가이신 선배님이 앉으시면은 너무나 전문가적이시고 학문적인 어떤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관관님께서 너무 식상하다 하는 생각도 그래 초짜니 겉모르는 붓붓한 거 네 마음대로 한번 질문해봐라 하는 식으로 저를 정말 패널을 대중을 배려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고 정말 굳이 더 들어가면은 제가 이수신 공부를 방금 아카데미를 마쳤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처럼 마음 꺾이지 말고 작은 이수신이 되는 공부에 전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것으로 생각하고 감히 제가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2개월 전에 이수신 장로께서 전라 자수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말 그 당시 너무나 힘없었던 조선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전쟁이 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수신 장군은 생각하고 항상 대비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쟁 발발과 무관하게 임진년 정월 초하루부터 난중일기를 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1일부터 1달이나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전쟁이 일어나는 데 1일부터 일기를 썼을까? 이수신이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전쟁이 날 걸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은 답이 아니죠. 그건 귀신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걸 이수신이 알았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알았다면 저는 4월 12일부터 썼을 거라고. 4월 13일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너무 10개월간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하고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수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 국론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수신이 자수사로 부임할 때 국론 어떤 조정에서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수신은 오자마자 준비를 했거든요. 성을 개수를 하고 해자를 파고 거북선을 만들고 정보상 국봉에는 마음새도 쓴치 않고. 그래서 저는 이수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역사의식, 기록정신,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역사의식, 기록정신. 이 사람은 뭔가 어떤 무시 큰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맺혔을 때 적어놓고 싶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자기가 그시에 뭘 어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무언가를 적어놓고 싶다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이 일기를 쓴 것은 이분의 이런 의식에서 나온 거 아니겠냐. 그런데 10달간 근무하면서 나라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어떤 영감도 주었겠죠. 영감도 주었는데 이분이 이런 정신의 자극을 해서 저는 이분의 역사의식과 기록 정신의 발로가 어떤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으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는 설날에 확정적으로 쓰자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아마 설날 일기는 설 다음 날 쓰셨을 거거든요. 요즘 보통 그날 밤에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날 쓰시면은 설날에 아마 특별한 설날의 의미를
우리도 해가 다가오면 설날을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를 하듯이 앞으로 일어난 막연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기록을 해놓자. 그런 것이 반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방관님 그 설날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걸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임진년 1일부터 새로운 기록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순신 아카데미 1기생 김연희입니다. 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기의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산 대첩을 마치고 또 부산 대첩을 마치고 그 이후에도 좀 이렇게 과정이랄까 이렇게 빠져 있고요. 또 계산년에도 보면은 9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이 정도 빠져 있고 또 이렇게 물론 뭐 정유년 초기에야 감옥에 있었으니까 뭐 서지를 못 하셨겠죠. 그래도 또 마지막 무술년에 또 모량회전을 앞두고 여기는 1월부터 9월까지가 몽땅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또 갑오년이라든지 또 뭐 을미년, 병신년에는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정연하게 기록이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 그때 빠졌을 때는 안 쓴 것인지 또는 혹시 쓰셨더라 해도 저희들이 자료를 못 찾아내신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영 선생님. 왜 먹고 안 썼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빼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상황에 뭔가 돌발적인 사태라든지 또는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기간 중에는 전투하러 나가서 안 썼으리다 보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이 일기는 이분의 역사의식과 기록 정신의 산물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이 전쟁 나가면 기록해서 정확히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장례문으로. 그러니까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이분이 썼는데 우리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찾기는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냥 일기 써보면은 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아요. 별일 없을 때는. 그런 건 며칠 흘러가고 그래서 뭐 그 사정이 있었겠지 이래 생각되지. 하여튼 전쟁 중에는 부산 대첩이나 임진왜란 한산 대첩 때는 거의 전쟁이 빠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장례문으로 썼어. 보고문으로 썼어. 충실히 정확히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졸업생 심재원입니다. 이사장님 출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국제신문에 연재하실 때 한 주도 빼지 않고 연재한 그 글을 저희 밴드에서 인터넷 글이나 또는 신문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 밴드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매주 이사님 쓰신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열정적으로 1년 넘게 이사님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의문은 정유년에 지금 일기가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66일 동안 중복된 일기가 나옵니다. 이 일기 중에서 내용이 좀 보강이 됐다든지 또는 간지가 좀 수정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후대에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는 사람, 이순신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처음 이순신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건 순수하지 못한 거 아이가 누구한테 마치 보이려고 한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저자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지금 좀 어려운 질문인데 길게 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짧게 설명을 해도 신재훈 씨가 알까?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일기를 두 번 썼다는 건 아주 중복해서 썼다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일기의 순수성을 어떤 점 외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8월 4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8월 3일 날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되는 날이죠. 다시 통제사가 되는 날부터 10월 8일은 뭐냐면 명랑성첩을 마치고 법성포에 올라가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패잔병을 수습해서 명랑성첩을 치르고 이기고 대승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피난한다는 입장에서 서해 북쪽으로 올라가 법성포에까지 가 있을 때의 기간을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명랑성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순신이 첫 통제사가 됐을 때, 첫 통제사가 돼가지고 정윤년 2월달에 체포돼가지고 올라가죠. 그 체포되는 때로부터 5개월간은 일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안 썼어요. 근데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됐잖아요. 통제사가 됐는데 이 아까 말한 역사의식과 기록 정신에 입각해서 이순신은 명랑해전을 치르고 나서 언제 다시 중복해서 썼느냐는 것은 저는 11월 18일인가 음력으로 그때 되면 군공마련기락하는 거리 선조로부터 내려와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포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랑해전에서 전쟁에서 명랑해전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포상을 합니다. 그 군공마련기를 이순신이 보니까 자기는 없어요. 상을 안 받아요. 은양만 수문양 들고 다른 사람들은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순신이 이걸 이순신한테는 사실은 명랑해전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순신을 한계로 꼬린다 하는 통지가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정일품에서 종일품으로 올라가는 통지가 왔어요. 조정에서 온 건 아니고 이미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이순신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명랑해전을 바라보는 선조 왕의 시각이요. 영 아니거든요. 그런 이순신한테는 안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싸움을 하는데 피해 있었던 것, 뒤따라왔던 것, 이런 양반들이 다 표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 더 정확히 기록해야 되겠다. 그는 선조의 이 시각에 대해서 내가 전쟁 치른 것을 명랑해전에 관해서 일기를 보면은 꼭 뭐 드라마 기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한데 페이지도 한 9페이지 될 정도로 많은 양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그 전쟁 과정, 전투 과정을 설명을 해라. 거기 보면 누가 공이 있고 누가 공이 없다는 확인이 이것을 써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꼭 이 양반이 밝히고 싶은 거는 배설이라는 경상수사가 도망을 갔거든요. 명랑 전투 열흘 전에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가는 게 자칫
그럴 때 왜 도망가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예슬이라는 사람이 내가 처음 불렀을 때 12척 있는 장소를 가자고 했는데 안 왔다. 첫 모임에도 안 나온다. 이러더니 결국은 몸 아프다고 나가있더니 도망가고. 이순신이 명랑해전을 치를 때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 아닙니까? 경상수사가 있었죠. 밑에 안에 요새 지금 사단장급이 3명, 4명입니다. 한 사람은 이순신이 경직하고 있으니까 전라자수선을. 그리고 경상우수사는 매설이라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칠진장 해전에서 배전하고 도망가서 12척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12척 가지고 이순신이 다시 서울할 때 또 도망가고 이 경상사령관은 도망가고 있죠. 충청사령관은 아직까지 세월하는 분이 충청수사를 있다가 전쟁에서 죽었는데 아직 부임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전라우수사는 누구냐? 전라우수사는 김억추라는 사람이에요. 전라우수사는. 김억추는 이수진이 요 부분 일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분은 만옥감이나 될까 말까 한 것을 김억남이라는 대감이 지하고 가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임명해 보냈으니 이 나라 일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그 딱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이수진이 그 싸우는 전투가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수사를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은 보이면 안 됐고 한 사람은 도망갔고 한 사람은 만옥감이나 될까 말까 한 게 정식 인사로서 왔단 말이에요. 이수진이 혼자 싸웁니다. 그것을 이수진이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걸 해서 뭐 내 책임을 면한다기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든 그건 자기가 원래 관여할 바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알았죠. 정확하게 기록해서 남기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이제 하나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전라병사 이봉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싸우지 않고 자꾸 성을 깨고 불지르고 도망가요.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기록을 마치니까 이제 이순신은 역사를 제대로 기록했습니다. 책임은 그건 왕의 책임이죠. 이제는 한다는 왕의 몫인데 나는 역사를 바로 기록했다. 그게 그러니까 12월 아마 수첩근대 그 중순 되는 공공만인기를 본 그 날부터 따져보면 내가 동제사가 된 날로부터 요날까지는 다시 더 정확하게 더 확실히 기록해 주겠다 이런 정신에서 새로 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 일기를 뭐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에서 아까 말했던 뭐 사심에서 그래서 쓴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기록 정신과 역사에 쓰이의 아주 그런 제대로 된 발현일의 사물이다. 좀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중일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몇 편 있긴 하지만 이 중복된 일기에 대한 이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이나 정리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관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 기본적인 이해의 어떤 틀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사회자님. 선생님 답변이 충분하셨죠? 아무리 들어도 우리 질문이나 답변의 질이 너무 높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재량을 직권으로 제가 한 분께 질문을 조금 요청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부산여해재단에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신데 서울에서 먼 걸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여해재단 이수신 학교장을 역임하셨고요.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셔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 뭐 어쨌든 관련 질문이 좀 있을 거예요. 이봉수 이수신 전략연구소장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김정대 재판관님이 개설했던 국회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서울, 부산 예수의 아카데미가 있지만 저는 특별하게 국회에서
공부를 했던 국회 아카데미 출신인데 제가 그 김종대 재판관님의 의혹 난중일을 보고 순간적으로 감명을 받았던 게 이순신 장군이 초도 순시를 1592년 2월 달에 하거든요. 그 오관을 이제 오포를 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지명으로 이수시 화양면 그 안포리 그 일대 감목관으로 이렇게 해서 여도로 건너가기 직전에 일기에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완전히 그 봄에 막 그 꽃이 피고 하는데 산화가 만개했다. 한문으로 산화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산화라고 전부 일반 다른 분들은 산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산꽃. 그런데 그 딱 계절을 보시고 이건 틀림없이 진달래라고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의혹은 정말 그 진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소도 순시를 하다가 중간에 발포로 건너갈 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거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타고 발포로 돌아 들어가는데 꽃비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실제 꽃비가 화우가 어떤 비인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순신 장군이 1592년 1월부터 시작해서 1598년 그 순국하시기 전까지 일기를 다 이렇게 쓰시면서 보면은 저는 이순신 장군을 천문과 지리의 전략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면은. 그럼 천문과 지리 중에서 지리는 뭐 여러분들이 지형을 일부 단경 좁고 천문을 할 수 있는 계내량을 지켰다든지 이런 걸 잘 아시겠지만 천문에 대해서는 날씨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 날씨를 이순신 장군은 전체 그 난중일기 중에서 약 한 42일 정도는 빼고는 다 날씨를 언급합니다. 맑음, 흐림, 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맑음이라고 하는 날은 제가 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맑은 날이었고 흐림이라고 하면 계속 흐린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흐렸다가 오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저녁 낮에 비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도 아주 자세하게 쓰거든요. 그리고 명량해전 직전에 그 벽파진에서 중량절인데 노젓는 병사들이 하도 껍데기 옷을 입고 추워서 덜덜 떨고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하는 그 추위를 보고 체감 온도까지도 정말 기록을 하셨구나. 그리고 큰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충 배들을 몰고 어디 이제 바람을 좀 덜 받는 예를 들면은 칠천량이라든지 거제현 앞바다의 그 깊숙한 곳에 유자도라든지 이런 곳을 피신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바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관님께서는 혹시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일기를 날씨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이게 어떤 그 전투에서 우리가 기상 현상을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봉수 소장님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재판관님이 기상 관측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재미난 질문이니까 재판관님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시면서 얘기도 다 하셨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사오는 장수가 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수지 내일 예컨대 5월에 부대를 보내서 어디를 치게 해놔놓고도 일기가 안 좋으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보아들을 다 통솔하고 돈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특히나 바다에서 싸우는 지휘관으로서는 일기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고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요 지금 이 세계에서 내보되는 일기 중에서요 이 해군에서 발표하는 일기예보가 가장 정확하다니까 그것을 답으로 하십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난중일기에 나타난 일기를 분석해가지고 그 당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때의 어떤 추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 관계들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그대로 맞답니다. 기상청의 통계청의 자료를 입력해서 정리해본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자료로 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 하정숙입니다. 먼저 이제는 앞으로 빨리 난중일기와 2050 전서가 합해져서 논어가 제자들이 만들어 노는데 우리도 이수신의 경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수신의 솔직한 감정과 판단이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원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진년 2월 20일 오늘의 이 분함을 어찌 다 말하리요. 이 모두가 경상우수사로 인한 것이다. 임진년 2월 23일 경상우수사 원군의 엄흉함은 이를 길이 없다. 계사년 6월 10일 끝없는 흉계와 시기하는 꼴을 말로서는 다 못하겠다. 계사년 8월 30일 원균이 다시 와서 영등포로 출동하자고 독촉한다. 참으로 엄용스럽다. 등의 예가 있습니다. 이런 원균에 대한 거침없는 그런 비판들이 나중에 이렇게 총 26분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기록과 비교도 되고 매우 강한 어조입니다. 이수신의 인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균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다소 가지 않은지 업무니 들기 저는 안 드는데 질문지에 듭니다. 이수신과 원균의 관계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틀어진 이유가 단순히 원군 개인 문제, 장소로서 배차 때문인지 혹은 시대적 상황이나 다른 요인들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신 원균에 대한 남긴 기록과 평가가 이수신의 4대 정신, 사랑, 정성, 정의, 자력 중 하나인 사랑 이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균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다 하시는데 하종기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정이 격한 상태예요. 대단하니. 원균을 사람으로 미혹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 갔다고 봅니까? 사적 감정. 저는 이 어영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랑으로 원균하고 연결했는데 저는 사실 정의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신 장군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무고한 죄나 이렇게 해도 정말 그게 흔들림 없고 선조가 당신한테 한 거에도 흔들림 없이 초지일간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신 분인데 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굉장히 극단적인 일기에 표현된 걸 보고 그 외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표현이 없거든요. 특별한 부분 빼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정의롭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초지일간으로 앞만 보고 달리시는데 왜 원균에게만 이랬네가 저는 정의와 어떤 원균과 이 관계에서 대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 했었습니다. 아주 잘 보셨고 저는 이수신이 원균을 사강으로 미워하지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원균이가요 300명 사람 적군을 찔렀다 이러고 이럴 때는 칭찬하죠. 그리고 그렇게 미우면 그걸 같이 왜 옥포, 당포, 한산, 부산 왜 같이 다닙니까? 그 병력도 36척 병력을 다 불태우고 세 척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전쟁 수행에도 큰 도움도 못 받는 사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도 대의 앞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보여요.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수신은 공무 수행에서 상을 가지고 사적인 정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누구나 용납 안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다는 이억기도 용납을 안 했고 자기의 상사였던 이원익 대감도 용납 안 했습니다. 도원수인 권율도 용납 안 했습니다. 아주 사적인 감정으로 가는 것은 그 이제 일기를 보시면 원수가 서천암 누구를 말만 듣고 이렇게 누구를 불러들였다 하는 말을 듣고 그럴 수가 있느냐. 사적인 감정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느 신분의 고하간에 실효했거든요. 이억기가 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한산도에 와서 진치고 있기가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본영인 우수영으로, 전라 우수영 해남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거기 가면 편안히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를 냈어요. 내가 좀 갔다, 뭐 일보고 갔다 오겠다. 이수진이 보냅니다. 거기 가서 깨를 냅니다. 차마 자기는 이수진한테 나 못 가겠어 한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익 대감이 두 분의 지위가 아닙니까? 또 더 높은 지위. 이원익 대감한테 내가 완도를 거쳐서 전라 우수군이 진도와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한산도로 안 오고. 그래서 이원익 대감을 꼬았어. 이원익 대감이 꼬리 넘어갔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한산도에 이억기 전라 우수사가 이수진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좀 이따 가겠다. 이수진이 기한을 지켜서 돌아오라. 꼼짝없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니까 역시 죽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원익 대감한테 또 부탁을 해서 이원익 대감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전라 우수군은 우수영에 있으면서 이래 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와 후원해라. 이렇게 이수진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원익 대감도 이게 대책이라고 내놨느냐.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억기 대감원 이억기 수사한 패스가 그렇게 이억기가 다시는 돌아갔던 말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 대신에 그 말을 했다고 이억기를 바로 곤장을 치지는 않고 그 공간하고 그런 사람을 곤장을 치서 간접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억기는 이제 알았죠. 잘못을. 그러면서 이수진한테 가서 사죄를 합니다. 잘못했다. 그래 이수진이 그날 제가 어느 날 이게 덧붙이는 말을 썼습니다. 이날은 이수진이 한잔 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억기 만나서 한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익 대감도 내가 잘못냈다 사과를 합니다. 이수진이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저는 어떤 사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안전을 지키고 백성의 삶을 지키는데 공인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면은 누구든 잘못했다. 거기에 부합하면 누구든 잘한 겁니다. 그럼 원균도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원균은 그런데 저쪽 편에 많이 간다고 그러죠. 주로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자연히 원균한테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그리고 아까 위에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이수진이 첫 출전할 때 황옥천의 목을 베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고 결부시키기에는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고. 예. 간단한 질문을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초 삼도 수군 통제영이 통영시 쪽에서는 이제 한산도라고 주장을 하고 오늘 여수에서 오신 분들은 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혹시 재판관님께서 만중일기를 통해서 추적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해답을 찾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예수에서도 오늘 우리 서선석 주장선생님 오셨지만 이런 주장은 하지 마라. 예수가 삼도수군 첫 통제형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마라. 그럼 한산도입니까? 아닙니다. 한산도도 통제형은 아닙니다. 통제형이라는 관청 이름은요, 첫째는 어느 융속성을 좀 지려야 됩니다. 융속성을 지닌 징표는 건물을 건축하고, 근데 동원을 건축하고, 백사를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영구성을 띠고 이래야 관청의 소재지가 정해지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옮기고 잠시 있다가 옮기고 하는 것을 통제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통제형이 있다면은 통제사가 다른 수사보다 높은 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통제사를 할 때나 원균이 통제사를 할 때는 통제사 겸 전라자수산이 이렇게 아니고 전라자수사가 본식이에요. 전라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거든요. 배급도 똑같아 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두 사정만 보면 영구성도 없었고 통제사의 직급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형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지금 통영 육지에 세령관을 짓고 제대로 된 이제 여기서부터 통제사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관청이 마련될 때 통제형이라는 개념이 쓰지, 그 전에는 통제형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다. 이순신 스스로도 통제형이라는 개념을 일기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한산도로 갈 때는 한산 진으로 간다. 그래서 한산도에 가는 것을 이 진이라고 합니다. 진지를 옮기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산도에 있다가 완도로 가라 하면 완도로 가야죠. 그러니까 한산도에 있을 때 영구적인 건축물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순신이 통제형이 한산도거든요. 그 다음에는 고금산도도 통제형이고 바른도도 통제형이고 고화도도 통제형이고 오금도도 다 통제형이고, 전에 고금도 가니까 거기도 지금 통제형이라고 나라를 치는데, 그런데 저는 더 갑갑해요. 이순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뭐 이 통제형 자격을 가져간다고 뭐 득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수에 가면 특히 그럽니다. 이순신을 정신을 드러내서 예해재단에서는 알려줘야 이게 한 일이지. 그 여러분 이 예수가 통제형이라고 되면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자체는요, 지자체마다 그걸 꼭 통제형이 하려고 그래요. 한산도가 통제형 된다고 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이제 관광사업에가 돈 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떠나서 하여튼 이순신은 한산도를 통제형이라고 표현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지라고 그냥 하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그 한산도에 경상 수사도 거기다 진지를 쳤잖아요. 충청 수사도 진지를 쳤잖아요. 그 다 진지를 칩니다. 거기 충청 수영이 거기 왔다고 봅니까? 충청 수영은 거기 있어요. 저쪽에 충청도 있어요. 그런데 수영이라는 이 행정적 개념은 하고 관청으로서 개념하고 통제형이라는 개념은 그 삼도수군 통제형이 그 관청 개념으로 갖다 붙여서 하면은 참 모순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통제형이 어디다 하면 논의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앞에서 우리 여수에서 오신 성찬석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그 질문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짧게 소감한다. 우리가 이제 그 교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카데미나 이수인학교 여수에서 열심히 김종대 재판관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북송 콘서트를 통해서 또 세세한 그 내용을 들으니까 가슴이 후련해지고, 오늘 여기서 1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진지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서정희는 우리 회장님이나 이분들이 속기를 그냥 나는 영상을 찍는데 속기를 다 합니다. 여하튼 오늘 좀 많이 듣고 배우고 해서 이순신 선양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수인 정신을 어떻게 좀 더 힘을 합쳐서 펼쳐갈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순신 학교 아카데미 5기를 수료한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 5일을 부산포 해전이 임진년에 있었던 부산포 해전을 왜 임진년의 3대 첩안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부산포 해전이 굉장히 큰, 저희 공부하면서 저희도 이제 느낀 거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굉장히 큰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전으로만 됐는지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걸 다시 재조명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재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난중일기에 혹시 여기에 대한 부산포 해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항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발표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유년 9월 13일 일기를 보면은 명랑해전을 하기 3일 전에 일기입니다. 명랑성첩을 거두기 3일 전에 일기에 임진대첩 약동 앞에 말을 읽었습니다. 몽유 비상 꿈이 있었는데 아주 비상한 꿈을 꾸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임진대첩 약동 임진대첩과 아주 비슷한 꿈을 꾸었다. 미지시조 그 조짐이 뭔지 모르겠다. 여기 명랑대첩 3일 전에 온 꿈이거든요. 그럼 보면 임진대첩이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임진대첩이라는 이름 짓는 건 하나의 전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임진년에 4번의 전투는 있었잖아요. 옥포, 당포, 한산부사. 그럼 이 4번의 전투를 묶어서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4번의 전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꿈꾼 전투는 일기에 나온 거는 부산포 해전밖에 없어요. 부산포 해전 하기 3일 전에 여기 명랑도 3일 전에 있죠. 부산포 해전 3일 전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행몽이더라. 지금 부산 이 성첩을 거둘 때 이수신의 심정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때보다 2배의 거리를 와서 본진을 공격하고 적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배를 타고 와서 5일, 6일 배를 타고 와서 공격을 해야 돼요. 이 전력이 어떻겠습니까? 500척이 있는데 우리는 70여 척으로 오는 거예요. 이 전투가 생각하니까 이수신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투에는 안 했던 23일간이라는 특별 훈련을 여수 앞바다에서 하고 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보니까 자신이 꿈이 꾸입니다. 그래서 부산 대첩 때 악몽을 꾸었는데 장수가 그랬는데 악몽 꾸었다고 이래서 하면은 우리들 사이가 떨어질 거니까 이걸 심리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기쁜 거로 바꾸려면 그 악몽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시체가 우리 시체가 아니고 적의 시체다 이렇게 바꿔보니까 길몽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산 대첩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란 대첩 3일 전에 그때 하고 비슷하다 하는 이 임진 대첩이라는 건 그러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부산 대첩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임진 대첩 이 꿈꾼 전투는 꿈꾸고 3일 전에 꿈꾼 전투는 부산 대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수신이 부산 대첩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처음 이 부산포 해전에 관해서만
정훈 장군을 죽은 정훈 장군을 이 대원의 사당에 합사해 주십시오 할 때는 부산 대전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대자를 씁니다. 이수신이 스스로 전투를 치르고 대자를 붙인 것은 부산에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대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민진 대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수신이 부산 대첩을 붙여준 거라고 저는 그래 봐요. 이 대첩이라는 것은. 그런데 부산의 특히 공무원들은 거의 이걸 부산포 대전이라 해요. 대첩이라는 말 안 쓰고. 그런데 지금 3년 전인가 부산시의회에서요. 부산 대첩 기념 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니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부산시의회 아닙니까? 그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조례 이름에 부산 대첩을 넣었으면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는 공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행정부의 저쪽 공무원들은 부산포에 지금 금년에 부산 대첩 기념일에도 기어이 부산포 대첩이라고 적으려고 해요. 이제 좀 이제 알고 이수신도 좀 알게 되면은 이제 고쳐지겠죠. 부산 대첩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갈수록 우리 부산포 해전은 부산 대첩으로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질문 아직 질문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셔도요. 계속 지켜주시고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예. 강하게 네. 백신 유사일에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임진왜란 중에는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행주 대첩이라든지 다음에 진주석 1, 2차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축컨대 7년의 임진왜란 중에서 분명히 여자분들이 전투에 참여하여 수군 재건이나 해전에 있었을 건데 어역난중 일기 속에는 여성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런 사유로 현 시대에서 볼 때 이수신 장군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여성관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편향된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로 문제를 삼는 이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수신 장군이 살아계시다면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작은 이수신인 우리 김종대 재판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은 좀 너무 간단한데요. 오늘날 이 보편적 인류의 저 관점에서 교양인의 여성관과 이수신은 하나는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여자 중에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라 불렀죠?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여기 답은 요즘 그렇 특별히 여성을 낮추어 보다는 흔적은 저는 아무 데서도 찾았고 오히려 존중했어요. 부인의 생일을 그 400여 년 전에 챙겨준 사람이 이수신입니다. 너무 대답이 짧아서 여성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지 싶은데 그 문제는 마치고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 사회자는 시간 안에 맞춰야 사랑을 받는데 그래도 이 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전 재판관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배승철 의장 선생님,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카데미 7기 수료생 배정철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아직도 맹량해전의 앞바다에서 그 함성이 기전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0쪽에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난종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내면의 세계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성웅이나 영웅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백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난중일기 속에는 병으로 인한 고통이 한 100여 차례 이상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을 정도로 마음이 심락했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웅 이수신 장군은 이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도 초인적인 힘으로 백마를 이겨내며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초인적인 힘이 사랑과 정성, 자력과 정의의 4대 불꽃으로 성화시킨 원동력의 한 일부분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님께서는 성웅 이순신이 백마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서장님의 관점과 통찰한 관점을 한 번 더 이렇게 리바이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이순신이 아픈 기록이 많은데요. 이 사람은 아픈데 어쩌합니까? 그럼 아프다 해야죠. 그런데 그 아파가지고 공무를 등한히 한 게 한 번도 있습니다. 전투 중에 아프다는 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 사천해전에서 어깨 죽지에 조치가 되는 상처를 받자 총탄을. 그 다음날 당포에서 싸웁니다. 또 안 돌아갑니다. 입수로. 그 다음은 다음 포에서 또 싸워요. 율포에서 또 싸웁니다. 연속으로 하고 가서 한산대전도 이분이 틀림없이 붕대를 감고 와서 싸웠습니다. 얼마 며칠 있다. 또 돌아가서 또 한 달도 안 됐어. 부산해전에 올 때까지도 계속 안에서는 고름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다, 병약하다, 병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병이 많았던 거 자주 땀도 흘리고 막 보면 좀 깎아할 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책임 완수를 이렇게 100% 하는지 신통하다. 그렇게 느끼니까 이수신의 병을 가지고 이수신의 내면 세계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아까 나는 배정선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그렇게 병은 가볍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생 계속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난중일기 곳곳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2개 여러분 아마 기억 관심 있으시면 술과 할속입니다. 저도 사실 공직에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난중에 어떻게 공직자 특히 리더로서 술과 할속이를 참 많이 했을까. 물론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술과 할속이가 부하들과 격염없이 소통하고 무인으로 할속이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는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아닐까. 저도 공직자로서 정말 이게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저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술은 80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은 그 당시에 조선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술은 당시 조선 무인들의 손님 대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신은 사람 만나고 격려하고 이별하고 축하하고 인원하고 할 때마다 술을 곁들였습니다. 그건 문화가 그랬어요. 여기 하원장도 있지만 차로서 만약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선의 특히 무인들 사이에는 술이 문화의 촉매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셔야 될 곳에서 마시고 술도 절대 과음하고 주정하는 것은 용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신이 술이라는 것은 생활의 한 방법이고 업무 수행의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네, 술 이야기는 끝이 없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선거박물관에 부관장님 오셨나요? 이현주 선생님 저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8기 아카데미에서 8기 아카데미에 수료한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재판관님의 그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지역사를 연구하지만 정말 제가 이 책을 보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정말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될 게 많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이렇게 자료집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셨던데 요 제일 뒤편에 보면 1958년에 출간한 난중일기의 그 북한 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요 책을 소개하는 2024년까지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이 난중일기에 관한 번역서 또는 연구서가 180여 개 정도 됩니다. 거의 66년 동안 1958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대략 보니 66년 동안 180여 권의 난중일기에 관한 연구서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난중일기라고 하는 이 일기라는 이 서사 분야의 또 장르잖아요. 근데 이 서사 분야의 장르에서 과연 이 역사를 읽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던가, 혹은 또 역사를 마주하는 한 인간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 끊임없이 난중일기를 연구를 했을까? 또는 또 급변한 어떤 이 전쟁 속에서 그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기 성찰이나 또 치유의 과정으로서 일기를 쓴 어떤 그 의식의 또 흐름 이런 것들을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난중일기는 무엇보다 전쟁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라는 것은 그 자기 성찰이나 치유의 과정을 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관님께서 이 난중일기를 생각하실 때 이순신이 과연 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자기 성찰이나 치유의 과정을 또 거쳐왔는지, 또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지 또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 글쓰기의 문제를 아까 이제 개성하는 난중일기를 역사성 그리고 기록성 말씀하셨는데 일기에 난중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글을 쓴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맺힌 문제들을 풀어가는 한 과정으로 글쓰기가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작가를 생각할 때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위대하다. 나보다는 다른 어떤 특성과 재질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에 나타나는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해 가기 때문에 작가는 끊임없이 글을 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기도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저하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픔들을 기록으로 해소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 일기에서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게 4월 1일 날 정년 이순신이 감옥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4월 2일 날 일기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화공으로 하여금 기억이 읽어볼게요. 4월 2일 날 일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필공을 불러 붓을 내게 했다. 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대기종원이 시작됐잖아요. 이 글 쓰는 것은 이순신에게 있어서 이만큼 소중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있는데 재판관님 시간상 궁금한 걸 놨는데 아까 다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이 여성관에 대해서 조금 이게 따져보고 싶은데 사회자가 사랑을 받으려면 빨리 맞춰드려야 돼. 그건 이제 여해재단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 곧 그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이순신은 그런 분이셨던 듯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할 친구는 좀 거하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저희 부산여해재단이 올해 그 2024년도에 청소년 관련 사업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서 이순신 정신 교육하는 위탁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KNN 방송국하고 공동 주관을 해서 이순신 골든벨을 했어요. 그는 시민의 날 그 기념 시기에 우리 그 영상으로 TV 방송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올해 8회째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순신 독후감 공모전이 있었어요. 사실 해마다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뭐 제가 남성학교장님 심사를 조금 돕습니다만 굉장히 보람찼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을 던진 이분은 그 부산여해재단이 배출한 학생 대표 이순신 독후감 공모전에서 대상한 친구입니다. 좀 나와주세요. 이 친구는 얼굴을 여기 계신 여해재단의 어른들한테 얼굴을 좀 보여야 돼요. 부흥중학교 3학년 제설아 양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어른들 똑바로 보면서 좀 하세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부흥중학교 3학년 제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자면 이순신 장군의 정유년 음력으로 10월 14일, 양력으로 11월 22일에 적힌 일기를 보면은 아들 면의 죽음에 대해 매우 비참해하면서 슬퍼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적혀 있는데요. 저자께서는 이번에 의역 난중일기를 내시면서 그 일기 뒤에 덧붙인 말로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장군의 모습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제가 읽었던 난중일기 중에서 가장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서 난중일기를 읽어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의역판을 출간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나라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다음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치고는 참 저희들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학생의 질문입니다. 조만간 힘드시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럴 때 어른들이 나라를 잘 못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작은 이순신이 되는 과정에 힘을 모아주시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순신이 지금 아마 나왔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공직자들이 나라의 안전이나 국민의 삶과 같은 일은 공익에 헌신하지 않을까? 왜 봉사자가 아닌 지배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공무원들은 모든 공직자들은 봉사자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 기초 중에서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는 충이 백성을 향한다 하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들 하나 구했는데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도 버릴 수 있어야 하거늘 왜 자신의 이익, 자기 당의 이익, 당파의 이익 앞에서 주저앉는가? 청소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탓하면 여러분도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세월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재단도 50년, 100년 잡고 어린 일부터 이 작은 이순신을 만드는 일을 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황홀탈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기성세대에서 하는 저 잘못된 것을 여러분은 다시 비판을 넘어서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이 힘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길을 가면은 그것이 곧 이순신의 길이기도 하고 애국의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청소년이 가야 될 길이 아니냐.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처럼 성공한 역사적 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이 이순신처럼 살아도요. 그런 아까 말했듯이 사욕을 공익적 이익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도 이렇게 성공하고 모한인의 사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요새 뭐 길거리도 나서 뭐 정의를 외치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기성세대로서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은 커서 그 길을 갔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순신을 배워서 머리로서 배운 것 말고 가슴으로 이순신을 느껴서 이순신의 길을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가 작은 이순신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은 그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좀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해주시죠. 뭐 혹시 조금 부족해서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장님. 너무 마지막 그 대미를 묵직한 말씀으로 장식을 해주셔서 가슴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세 분이 더 대단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박수보 회장님까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시고 의자도 불편하시고 꼼짝 안 하고 정말 꼼짝 안 하고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더듬으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께 아주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사회자는 굳게 믿습니다. 3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는 건 되는데 3부부터는 우리가 좀 제대로 자축연 같은 겁니다. 3부 진행을 맡으실 7기 윤정자 회장님, 네. 어디 가셨어요? 빨리 여기 나와주세요.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